오늘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뿅 전개 부분. 대화장으로 가는 도중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하룻밤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7년 조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자, 조광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조선의 빛 뭐 이런 거겠네, 그죠? 발표된 소설로 허생원, 조선달, 동희 등 장돌뱅이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 즉 혈육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체는요 되게 서정적이고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적인 문체와 감각적인 표현,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애욕, 사랑이죠,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부성애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경 묘사와 요 대목이 이제 예전에 수능이 한번 나왔던 대목이에요. 이게 문체가 조화를 이루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토속적, 시골적인 거죠. 시골틱한 어휘구사와 서정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백미, 하얀 눈썹 최고작이란 뜻입니다.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개. 득템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22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봉평장은 늘 갔다는 거죠. 그만큼 허생원은 봉평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이 차고 기우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갔다. 한마디로 장날에 맞춰서 이동해야 하는 장돌뱅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고향이 청주면 충청도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람이 없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이 곧 인간의 고향 내지는 본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장돌뱅이의 애환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날 동안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의 거진방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이때 이 나귀는 허생원이 타고 다니는 나귀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허생원의 분신이자 동반자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어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이 있었기는 있었으나 읍내 백중이 열린 해, 여기서 말하는 백중이라는 것은 음력 7월 보름, 요때는 농사일이 대강 끝나요. 일단 그래가지고서 한바닥 놀이판이 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타나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될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의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팔지 못하였다. 그만큼 나귀에 대한 애착이 심했다. 결국 도로아미타불 소용없게 되어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 나왔을 때였.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한마디로 이 나귀가 허생원에게는 매우 위로가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생각은 아예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려고 먹고 살아가려고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나 해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한마디로 여자에 대한 어떤 인연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가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다 라고 허생원은 생각을 하네요.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한마디로 허생원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은 결국 뒤에 있을 성서방래 처녀와의 인연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뭐야? 삶의 동반자라고는 뭐야? 한필의 당락이었다.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자, 결국은 나귀가 허생원의 외로운 삶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허생원의 장돌뱅이 생활을 다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꼭 한 번의 첫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걸 보니까 이 잊을 수 없는 어떤 첫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데요? 성서방래 처녀와 맺은 인연이에요.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 뚜둥. 여기서부터가 결국은 허생원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때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의미를,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허생원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외로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달밤이었으나 이 달밤은 결국은 지금의 달밤이자 예전의 달밤이기도 해요. 그죠? 결국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고요. 허생원은 오늘 밤도 잠깐 뭐라고? 오늘 밤도 잠깐 뭐라고? 또 오늘 밤도 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조선다른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뭘 시치미를 떼? 자기가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이런 거예요.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허생원은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서방래 처녀와의 단 한 번의 운명적인 사랑?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만남이라고 하자 그냥. 만남을 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추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같은 달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여기서 달밤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또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국 부자상봉의 우연성을 상쇄, 없애주는 것이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는 것은 허생원의 과거와 대화 장면이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달편을 바라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뭘 미안해? 여러 번 똑같은 얘기했으니까. 달빛에 감동하여서이다. 이지러지는 지졌으나 보름을 막 지나간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다. 가만. 부드러운 빛을 흘려? 그렇죠. 촉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서 아름다운 달의 모습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넜다가 아니라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돌뱅이의 삶에 대한 지시다. 길은 지금 긴 허리에 걸려있다 라고 하는 것은, 길이 허리에 걸려있다는 것은 이 일행들이 지금 산에 어디 허리쯤 중턱을 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즉 자연 묘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요 대목 정말 잘 나오죠. 그죠?
이거 수능에도 나왔던 대목이에요. 별이 잘 안 그려진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라고 하는 것을요. 달의 숨소리잖아. 화류법이야. 짐승 같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떤 인간의 애욕, 욕정, 욕망이 손에 잡힐 듯 들리며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고요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달에 푸르게 젖었다. 푸르게 젖었어? 자, 시각을 촉각화한 것이고요. 밝은 달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나리는 온통 메밀밭이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라고 하는 것은요. 소금을 뿌렸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얗다. 시각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소금은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각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메밀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직유법이고요. 시각적 심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 왜? 미각도 있다며요. 그렇죠. 이걸 해석하는 관점에서 미각적 심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각이죠? 땀이 나면 짜잖아요. 온몸에 짠내가 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땀이 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달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달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달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짐승 같은이라고 하는 어떤 애욕적인 것과 그 다음에 푸르게 젖었다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린 듯하다라고 해서 메밀꽃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유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목을 달밤의 원시적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붉은 대궁은 대여대 향기같이 애잔하며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라고 해가지고 붉은이라고 하는 데서 시각적인 거 향기 같은 거에서는 후각적인 심상이 적혀있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길을 걷고 산길을 이렇게 산등성이에 걸쳐 있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좁잖아. 그럼 나란히 이렇게 줄로 타고 가, 줄 서서 가겠죠.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있어요? 허생원이 있어요. 허생원이 뭘 끌고? 나귀를 끌고 가요. 이게 나귀라고 칩시다. 아유, 마우스를 그려서 그래요. 그럼 여기는 누가 있어요? 조선달이 있어요. 조선달이 걸어가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동이가 있어요. 동이가 이렇게 보찜을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자, 이야기는 누가 합니까? 허생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달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나 이 동의하고 대화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발단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점도 있지만 일단 거리가 이 공간적 거리가 어찌 본다면 인물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것은 허생원의 이야기가 동의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는 이해가 되거든요.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으로 흘러간다. 자, 방울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이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밤길, 지금까지 쭉 읽었던 밤길은 기본적으로 서정성이 짙은 문체를 드러내고 있고요. 고요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하게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이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이런 날 밤. 결국 어떤 날이야? 그렇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날 밤. 일종의 낭만적 분위기에 무엇이 달밤이 있는 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자, 결국은 더워서 잠이 안 와. 목욕하러 갔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지? 이런 걸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개연성 부여라고 그래요. 봉평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다 뭐야? 하얀 꽃이야. 그 하얀 꽃, 흰색의 이미지는 곧 허생의 추억이고요. 허생원이죠. 허생이 아니고 미안. 그 다음에 낭만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무엇하기 때문에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물방앗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지. 왜? 달이 너무 밝아서 왜? 달빛도 하얗고 그 다음에 뭐야? 메밀밭도 하얗고 사방이 다 하얘. 그러니까 뭐 가로등 켜놓고 쫙 그러니까 너무 밝은데 거기다가 옷을 벗으려니까 쑥스럽잖아. 그래서 물방앗간으로 들어갔어.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소방내 처녀와 마주쳤단 말일세. 그렇지. 물방앗 달이 너무 밝아서 들어갔으니까 성소방내 처녀와 마주친 거죠. 일종의 개연성이 부여된 거예요. 물론 성소방내 처녀가 굳이 왜 거기 있지? 이거 우연성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유는 뒤에 또 나와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성서방내 처녀와 만났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튼 요 대목은 하얀 메밀꽃과 아름다운 성서방내 처녀를 연결시켜서 어둠과 대비되는 하얀색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의 이미지는 허생원의 추억을 좀 더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드러내고자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자에 있었나 보지. 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아무렴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담배 연기겠죠.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자, 자줏빛 연기라는 시각을요, 뭐였어요? 녹아버린 거예요. 그죠? 구수하다고 얘기하면서 후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성서방내 처녀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지. 들고 난다는 것은요, 밤새 야반 도주한다는 거예요. 한 집안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걱정 때문에 이 물방앗간에 온 거죠. 그리고 걱정 때문에 이 성서방내 처녀가 울고 있는 거죠.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갑자기. 자,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대화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 밑줄 쫙. 무섭고도 기막힌 밤.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기막힌 일이고 그 다음에 운명적인 일이 일어나서 무서운 밤이에요. 그러면서 윤리적으로도 약간은 비윤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요 대목은 추억의 아름다움과 처녀에 대한 미안함이 같이 연결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이었나? 이거는 조선다리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다리는 그 다음에 제천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아. 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 한마디로 다 알고 있어요.
다음 장또막에는 장날부터 장날 사이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져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운명이라고 뒷공론 뒷이야기들이 자자들하단 말이야. 제참바닥을 얼마나 뒤졌겠나? 그러니까 찾으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처녀의 모습은 꽝거먹은 자리야. 어디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 첫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에 마음이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나. 한마디로 하룻밤의 인연을 계속 간직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이것은 허생원이 나름 낭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평생인들 잊을 수가 있나? 수주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은 쉽지 않아. 한마디로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은 평범한 일이 아니야. 운명적인 만남이야. 항요, 못난 거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음아까지 이렇게 장돌뱅이로 지내기는 힘드는 노릇이 아닌가. 난 이때 나가 누구예요? 조선달이에요.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활도 하직하려네. 아, 장돌뱅이 그만두려나 보다. 대화쯤에 조그만 가게라도 놔서 식구들을 부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조선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너무너무 베리맨이 맞추기 힘들어.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하는 것은 한마디로 허생원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거죠. 난 거꾸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 달 보고 이 길 걸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계속 장돌뱅이로 살겠다는 허생원의 다짐이에요. 누구 만나려는 거야? 그렇지, 성서방네 처녀죠. 어찌 본다면 이것을 숙명적인 직업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자, 요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이었어. 이 좁은 길에서 이제 넓은 길로 간 거야. 넓은 길로 가니까 이제 가운데 누가 있어? 그렇지, 허생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 그렇지, 조선달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 그렇지, 동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둘이 대화돼 안 돼? 되죠. 이제 서로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즉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제는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들 간의 어떤 물리적 거리의 변화를 줌으로써 심리적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은 한창 시절이겠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동희가 충주집과 수작을 벌이다가 뒤지게 혼나는 거죠. 서럽게 생각 말게 허생원이 지금 동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게 제격인가요? 어머니 생각뿐이에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마음이 상해 있던 끝이라 동희는 어조가 한풀 누그러진 것이었다. 에비엠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으나 이거는요, 저 앞에 발단 부분이죠. 내게도 에비엠이는 있겠지 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로? 어머니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고 있네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당초부터 없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일종의 유복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니면은 없다는 거죠. 그런 법이 생원과 선달은 야단스럽게 껄껄덜 웃었으나 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았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동의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잠깐 어디가 나왔어 이제 제천이죠.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나이를 낳고 집에서는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진 않네요. 아까 유복자라고 된 거였지, 그죠? 유복자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소리에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살아계신다면 어디 살아계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제천이라는 거죠. 제천에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천촌을 싹 뒤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생원과 동의와 생원의 관계가 암시가 된다는 거죠.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자, 이 세 사람이 나귀를 내렸으니까 당연히 빨리 걸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걷죠. 천천히 걸으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힘들고 만만치 않아. 이야기가 끊겼다. 나귀는 건뜻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서 몇 번이고 다리는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음을 깨닫게 하였다. 동이 같은 젊은 축들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 내렸다. 자, 여기까지는 동의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전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서술 방식이에요. 보통 언어 서사물, 즉 소설이라든가 수필 같은 거죠. 언어로 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설은 모든 이야기의 자질들을 문장으로 재현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독자는 공연서사물, 이 공연서사물은 연극이라든가 영화 같은 거예요. 관객이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단지 무엇으로? 글로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준다는 것은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독자에게 서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왜?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없고 무엇으로? 글로 읽게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작가는 이 서술적 방책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어떤 내용 요소들을 눈에 보이듯이 제시할 수는 있다. 말하기라고 하는 방법과 보여주기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말하기는 소설가가 사용하는 가장 뚜렷한 인공적 기법 중의 하나로서 작중 인물의 정신과 마음의 신빙성 있는 개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동의 심층까지 들어가서 얘기한다는 것이고, 보여주기는 어떤 인공의 흔적을 지우고 화가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연기를 보이듯이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이야기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과서적인 거, 우리는 말하기는 직접적 서술자의 직접적 제시이다. 보여주기는 서술자의 간접적 제시이다. 서술자가 요약해서 상황이라든가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배경의 묘사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라든가 사건의 정황을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쓸 수 있어요. 한용환 교수님의 소설학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내신 때 막 외웠던 거 말고 박스 보기로 말을 또 같은 말이라도 좀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고. 근데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메밀꽃 필 무렵은 이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이 아주 교묘하게 하지만 딱 분리시켜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과거의 부분은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부분은 극적 서술, 즉 보여주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과거의 부분은 말하기의 방법을 쓰고 있고 현재의 부분은 보여주기의 방법을 쓰면서 허생원이 과거에 겪은 일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일이지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생원이 동의와 함께 물을 건너는 부분 뒤에 나올 거예요. 등등 내지는 현재의 부분 등등 내지는 장에서의 갈등하는 부분 등등은 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구? 조선달이죠. 자, 조선달은 분명히 중간적 인물, 주변적 인물이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이어주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 인물의 어떤 캐릭터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영 못난 거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음아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이 아니겠는가. 난 가을까지만 이 생애와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놔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는 일이 여간 힘이 들어야 말이지. 라는 걸 통해서 본다면 이 조선달은 허생원과 일정 기간 같이 살았고 성서방네 처녀와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결혼해서 가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로 인해서 장돌뱅이의 삶을 마감하고 정착하고 싶어 한다 정도는 우리가 챙겨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전개 부분 대화장으로 가는 도중에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하룻밤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